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내 이야기를 글로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술을 얼큰하게 한잔하고 내 인생 이야기를 쓰면 대박 날 거야 하고 외치시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봤었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좀 있다는 분들은 하나같이 그랬죠. 하지만 전 이제까지 그런 생각은 해보진 못했어요. 제 인생이 평탄했던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 할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늘 시작과 끝이 있는데 제게는 그게 없었어요.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처럼 행복하지도 또 인생 역전의 드라마처럼 성공하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전 그저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단역, 엑스트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구나 실제로도 그랬죠. 전 꾸준히 엑스트라로 활동했습니다. 딱히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시작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저 당장 돈을 벌기 위해 그 일을 꾸준히 해왔죠.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라도 살아가게 해준 제 친구가 바로 제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친구를 만나기 전 아주 진부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니, 태어나 버렸죠. 제가 원한 적도 저를 원한 적도 없는 그런 가정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너무나 가난한 집, 도망치듯 이 집 저 집을 떠돌면서 살던 한 부부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자신들의 가난을 구제해줄 아들을 원했지만 전 안타깝게도 세 번째 딸이었습니다. 그 분노로 인해 저는 이름도 출생 신고도 없이 꽤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덕분에 어린 시절은 방치된 잡초처럼 자라게 되었죠. 심지어 남의 것을 뺏는 게 나쁜 거다, 나쁜 짓이다 라는 기준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용품을 사려고 달라는 500원도 주지 않는 부모 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훔치는 거였죠. 도화지, 한지, 색연필, 크레파스, 리코더까지 계속 친구들 물건을 훔치다가 선생님에게 들켰고 그 선생님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었다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처럼 많이 맞았어요. 누가 봐도 더럽고 지저분한 여자아이를 감싸주는 어른은 아무도 없었죠. 급식비가 몇 달을 밀려서 맞고 수업료를 내지 않아서 혼이 나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주는 여러 정책에 대해서 떠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런 것조차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내일 떨어질지 오늘 떨어질지 모를 쌀의 깊이만 관심이 있었죠. 빚쟁이를 피해서 도망치듯 새벽 이슬에 이사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자식들 학교가 2시간 거리에 있다는 건 신경도 쓰지 않았던 부모님. 자식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서 매번 묻는 그런 부모님. 딸들의 생일날에도 본인들이 태어나게 해줬으니 선물을 본인들이 받아야겠다는 그런 부모님. 그런 구질구질하고 끔찍한 저의 발 아래 있는 건 하얀 우유가 아니었어요. 발을 허우적거리고 노력하면 치즈가 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내용은 제게 없었죠. 제 밑바닥은 검은색의 늪이었습니다. 허우적거릴수록 더욱 빠르게 가라앉는 늪 말이죠. 희망보다 포기를 먼저 배운 어린아이였던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이미 저희 언니들은 집을 나가고 없었습니다. 언니들도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걸 모르진 않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전 저희 언니들이 너무 미웠죠. 아이, 둘째도 이제 성인이니까 대출 받을 수 있지 않냐? 공장에 나간다니까 한번 이야기나 해봐요. 직장에 다니는 게 증명이 되면 대출 해준다니까. 아이, 전화라도 걸어봐. 내 전화를 받지도 않아.
아유, 자식이라고 키워놨더니 소리를 지르지 않나. 이래서 딸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지. 좋게 말해. 당신이 윽박 지르니까 그렇지. 대출이 어려우면 보증이라도 서주라고 말해. 당장 죽겠다고 죽는 소리를 하라고. 알았어? 그렇게 전화를 기다리더니 어느 날부터는 반대로 부모님이 언니들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도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더군요. 카드와 대출, 연대 보증, 그렇게 곁에서 성인이 된 언니들이 하나 둘 망가지는 걸 봤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렸죠. 그리고 마침내 제가 어른이 되었을 때 저는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19살의 겨울, 전 노량진으로 들어섰죠. 고시원이 밀집해 있어서 반값이 저렴했기 때문에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없고 커다란 기둥이 있어서 가장 작은 방이 15만 원.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어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신발 가게에서도 일했죠.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까워서 그곳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10명 정도를 뽑는데 그곳에서 주문 전화를 받고 시간에 맞춰서 굴비를 보내는 일이었어요. 그곳에서 함께 일하던 언니가 제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생소했어요. 자신도 없었죠. 전 공부도 못했고 대학도 못 나왔는데요. 고졸도 된다니까.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이 생기면 더 좋지. 더구나 넌 아직 어리잖아. 하지만 대부분은 집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아니야. 나도 친구도 집에서 지원 못 받거든? 난 독서실 총무하고 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해. 물론 남들보다는 힘들겠지. 그래도 친구는 합격했거든. 처음으로 꿈이 생겼습니다. 뭔가 근사한 이유는 없었어요. 단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꿈이었죠. 결국 전 돈 버는 걸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책값이 비쌌고 학원은 엄두도 나지 않았죠. 일단 고시원 총무로 들어갔습니다. 주로 고시원 방을 안내하고 신규를 등록하고 기존의 원생들의 이야기를 주로 불만을 듣는 정도의 일이었죠. 노량진 고시원에서 총무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공무원 준비생이었기에 일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독서실 총무도 시작했죠. 새벽 6시에 문을 여는 오픈 총무였어요.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자판기에 커피를 채우는 간단한 업무 후에 4시간가량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교대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면 고시원 공짜, 독서실 공짜, 총 40만 원의 돈으로 식비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비록 돈은 적지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에 만족해야 했죠. 전 꽤 열심히 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가장 고역이었어요. 남들보다 뒤떨어져서 누구보다 노력해야 했지만 그때가 제 인생에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영어 과락으로 낙방했어요. 하지만 다른 과목은 꽤 점수가 높게 나와서 희망이 보였죠. 두 번째 시험에서는 몇 점이 모자라 안타깝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일과 병행해서 공부를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일은 솔직히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사람이 문제였죠. 놀랍게도 전 총무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백을 받아왔어요. 아직도 이해는 가지 않는데 그곳에는 그런 부류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정중하게 거절을 하면 일을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었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저를 매도하는 사람도 있었죠.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3번째 시험 직전에 모든 일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단 3일 앞둔 어느 날이었죠.
큰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니가 갑자기 무슨 일이야? 말도 없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왔지. 저기 카드 하나만 만들자. 카드? 미쳤어? 싫어. 절대로 안 해. 그럼 이대로 모른 척 할 거야? 그냥 돌아가시게 해? 엄마 암이라잖아. 암이라고. 어쩔 거야. 모른 척 해? 나도 내 선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어. 근데 못해서 그래. 내가 오죽하면 그래? 아빠도 엄마도 울고 난리가 났어. 암? 머리를 강타한 것 같았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부모님이 미웠지만 죽길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워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여겼지만 떳떳하게 합격해서 그들 앞에 서려고 했어요. 가난하지 않았다면 분명 자식들을 그렇게 대할 리가 없다. 분명 평범한 가족처럼 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죠. 큰 언니는 그런 저를 끌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있던 카드를 결국 가져갔죠. 불안했어요. 그날 이후에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시험을 망치고 말았죠. 가채점을 해보지도 않고 알 수 있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했을 때도 겸허하게 받아들였죠. 바로 이틀 뒤에 고시원에서 짐을 정리하고 집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암이라며 왜 술을 마시고 있어? 괜찮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별거 아니라고 하더구나. 그냥 혹이래, 혹. 다행이지? 우리 막내 걱정해서 왔구나. 공무원 시험 본다더니 결과는 나왔고? 그게 사실 떨어졌어. 그거 준비한 지도 좀 됐다더니 그 정도 했으면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 그냥 일해서 돈을 모아. 난 일도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나 성적 나쁘지 않아. 해볼만 하다고. 머리가 안 좋은 건 받아들이고 빨리 포기해야지. 집이 힘들면 너도 돕고 해야지. 나이가 몇인데? 그럼 내 카드는 필요 없지? 내 카드 돌려줘. 생활비가 없어서 좀 썼어. 검사비로도 좀 쓰고. 다음에 가져가, 다음에. 이참에 정말 그만두던가. 요즘 공무원도 아무나 다 되는 거 아니라던데. 남들은, 다른 부모들은 잘하라고 말이라도 해줘. 근데 우리 집은 왜 이래? 왜 매번 이렇게 힘을 빼? 전 울기 직전인 얼굴로 소리를 꽤 질렀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루에 몇 시간 자는지.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모르잖아. 근데 그만두라고? 그런 말이 어떻게 그렇게 쉬워? 단 한 번이라도 시험 잘 봐라. 이야기 해준 적도 없잖아. 대체 왜? 내가 엄마한테 돈을 달랬어? 아빠한테 지원해 달랬어? 혼자 이악 물고 한다고 하는데 대체 왜 그러냐고. 참, 아주 지만 잘났지? 그래, 우리 그럼 다 같이 죽자. 나라고 이러고 살고 싶어? 그럼 내가 진짜 암에 걸려야 네 속이 시원하겠어? 저것도 자식이라고 지밖에 모르고 부모한테 소리를 질러대고 악을 쓰고 그래? 어떤 자식이? 에이, 이러니 내가 술을 안 마셔. 속 터져. 내가 같이 살자고 노력하는데 그것도 못 도와주냐? 그깟 카드 좀 쓴 거 가지고 유세야, 유세는. 망할. 전 결국 신용 불량자가 되었죠. 결국 제 나이 25살에 카드 빚이 2,800이었습니다. 제가 독촉장을 확인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꽁꽁 숨겨둔 명세서를 보고 있는 절 발견한 어머니는 제가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먼저 뒷목을 잡고 뒤로 누우셨죠. 아버지는 저보다 먼저 화내려는 것처럼 욕을 하셨습니다. 결국 전 소리 한 번도 질러보지 못한 채 독한 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년이라는 소리를 듣다가 늦은 밤 집에서 터벅터벅 걸어 나왔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화를 내고 원망할 힘도 붙잡을 희망도 없었죠. 무작정 걸어서 마포대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곳,
막 겨울이 접어든 차가운 공기와 어둠 속에서 전 바닥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목이 아플 정도로 마음껏 울었죠. 가슴은 너무 답답했고 몸은 너무 지쳤습니다. 목 안쪽은 따갑고 눈에서는 쉬지 않고 눈물이 흘렀죠. 죽음을 결심하며 가장 슬펐던 건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준다고 하던데 제게 삶의 무게는 너무나 가혹했어요. 전 그 짐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전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세상에서 쉬게 될 마지막 숨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말입니다. 살면서 한 번도 가지지 못한 여유를 마지막이라도 부리고 싶었어요. 항상 뭔가에 쫓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누려보는 잠시만이라는 걸 저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고 차가운 공기를 마시고 생각이라는 걸 정리했죠. 미련은 없었어요. 죄책감도 들지 않았죠. 단지 제 퉁퉁 불어버린 시체를 건져 올리게 될 사람들에게 미안함만 있었습니다. 이제 가자. 그만 가자. 전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고 난간에 발을 올렸죠. 그런데 그때 제 손을 누군가가 잡더군요. 따뜻함에 놀라 발을 내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 조금만 더. 네? 난생 처음 보는 여자가 다른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씩 웃었죠. 이제 해가 뜰 거거든. 여기서 해 뜨는 광경이 정말 좋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있는 거니까. 전 손을 뿌리치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기다려줘. 해 뜰 때까지만이라도. 순간적으로 울컥하고 목에서 올라오는 슬픔을 삼켜야 했죠. 어떤 말이 감동적이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눈빛일지도 모르고 따뜻한 손의 온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제게 기다려줘 라는 말이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전 모에 홀린 듯 그 사람을 보았고 그 사람도 저와 눈을 맞추고 피하지 않았죠. 통통한 볼에 작은 키, 커다란 눈을 가진 여자였어요. 한참을 눈을 보고 있다가 전 무너지듯이 울음을 쏟아냈어요. 한 손으로 그 작은 어깨를 잡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서럽게 울었죠. 그와 거의 동시에 멀리서 해가 떠올랐어요. 봐, 정말 예쁘지 않아? 그 사람은 제 울음이 그치길 기다렸다가 제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었죠. 그리고는 어떤 말도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껍데기뿐인 말도 하지 않았죠. 너희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더군요. 매번 누군가에게 들어왔던 조언을 가장한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가만히 끄덕이고 눈을 마주치고 제 손을 꽉 잡을 뿐이었죠. 알고 보니 저와는 동갑내기였습니다. 25살 가을의 끝자락, 그렇게 저는 제가 죽을 자리에서 저의 생애 첫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였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이미 룸메이트가 있지만 말은 좀 많고 성격은 좀 거칠어. 그래도 정말 예뻐. 그래도 내가 거기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룸메이트가 날 싫어할 수도 있잖아. 내가 장담하는데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 가자. 작은 손에 이끌려 함께 가게 된 작은 원룸에는 정말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를 좋아하더군요. 저를 보고 짖으면서도 좋다고 꼬리를 흔들던 작은 강아지였죠. 행복이 길에서 떠돌던 녀석이야. 유기견 센터에 보냈는데 입양 문의가 하도 없어서 안락사 대상이 되었다길래 데려왔어. 그런데 나
정말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야? 불안해 보였어. 불편하면 떠나도 좋아.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계속 같이 지내보자, 어? 항상 힘들어서 쉬고 싶을 때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친구. 친구는 자신 주변에 그런 친구가 없는 대신 자신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로 했다더군요. 제가 잠시 눈을 붙이고 깨어났을 때 친구는 저를 위해서 된장찌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갓 지은 밥, 찌그러진 계란말이, 그리고 된장국같이 싱거운 된장찌개, 따뜻했어요. 그곳이 정말 눈물 나도록 따뜻했죠. 새벽에 악몽을 꾸다가 깨어나면 행복이가 제 품으로 파고들었고 친구는 선잠을 자고 있는 저의 몸에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었어요. 따뜻함과 보살핌이라는 걸 처음 받아봤죠. 신을 믿지 않는 저였지만 제게 그 친구는 선물과 같았습니다. 엑스트라? 드라마에 나오는? 아르바이트 그런 거야? 시간도 자유롭고 내가 원할 때 갈 수 있어. 물론 꽤 많이 기다려야 하긴 하지만 좋아. 주인공 빼고는 뭐든 되어볼 수 있거든. 간호사도 되고 바리스타도 되고 여행객도 되고. 친구를 따라서 시작한 일. 주인공 빼고는 뭐든 할 수 있다는 말이 어쩐지 쓸쓸하게 들렸지만 저도 함께 시작하게 되었어요. 보통 일은 2부로 나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저녁부터 새벽까지 하곤 했습니다. 엑스트라를 연결해주는 회사에 수수료가 일부 빠져나가고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하루에 적게는 10만 원 내외, 많게는 30만 원까지 가능했죠. 조건은 까다롭지 않아요. 너무 튀는 염색을 하지 않았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대신 준비물은 꽤 있어요. 그날그날 촬영하는 역할에 따라서 캐리어가 필요할 때도 있고 정장이나 원피스, 때로는 수영복도 준비해 가야 됐죠. 그 외에는 모두 촬영장에서 지급받아요. 비록 촬영보다는 대기 시간이 훨씬 길지만 그 시간에 친구와 함께할 수 있어서 지루하진 않았습니다. 커다란 버스 안에서 장난도 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죠. 더구나 일은 정말 나쁘진 않았어요. 연예인의 관심도 없고 TV도 잘 보진 않았지만 얼굴을 알아볼 정도로 꽤 비중 있는 중견 여자 배우들을 아주 가까이서 봤죠. 커피숍에서 물을 뿌리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물을 가져다준 바리스타 역할이 바로 저였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또 말씀하세요. 라는 짧은 대사와 물을 내려놓는 손만 나온 게 전부였지만 말이죠. 그리고 제목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 드라마에서는 6시간 넘게 수영장 촬영을 했습니다. 미니 시리즈였고 여자와 남자 배우들은 신인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면 저희에게도 직접 와서 촬영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해줬거든요. 예의 있던 그 남자 배우는 지금은 예능에서도 잘 활동하고 계시고 현재는 나름 비중 있는 배우가 되신 분이 되셨죠. 거의 11시 넘어서까지 촬영을 했는데 그때 전 친구와 정말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땐 정말이지 돈을 받으면서 제대로 노는 느낌이었죠. 수영장을 걷는 씬, 또 물속에서 장난치는 씬, 수영을 배우는 씬, 다양하게 여러 번 촬영을 했습니다. 이따금 늦게까지 촬영이 끝나게 되면 미친 듯이 뛰어서 지하철을 탔죠. 저희는 늦게 일이 끝나고 돌아와도 꼭 하루에 한 번씩은 행복이를 데리고 산책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캔커피를 가지고요. 그게 하루 일과의 마무리였죠. 신용 불량으로 제 통장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정을 알리고 친구의 통장으로 대신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우린 그렇게 차근차근 돈을 모았어요. 제게도 작게나마 희망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있는 그 몇 달이라는 시간이 제 모든 시간을 합친 것보다 훨씬 행복했죠. 마치 행복아 하고 부르면 제게 안겨서 얼굴에 침을 발라대는 강아지처럼 행복이 저에게 달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 숨통이 트인다. 라는 그 느낌. 매 순간 호흡하고 있었지만 마치 이전에 전 숨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제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죠. 월남쌈을 안 먹어봤다고? 그럼 양장피는? 안 먹어봤어. 딱히 궁금하지도 않고. 너 안 되겠다. 내가 먹여줘야지. 인생의 즐거움은 먹는 게 파랄이야. 설마 네가 요리를 해준다는 건 아니지? 당연히 배달이지. 내가 처음 먹여주면 넌 영원히 그 맛이 진짜라고 믿을 거 아니야. 나중에 진짜 요리 먹고 나한테 욕할지도 몰라. 제게는 모든 게 처음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제가 누리지 못한 경험들이었기에 저에게는 모든 게 낯설었죠.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부터 놀이공원까지도 그 친구의 작은 손은 늘 새로운 것으로 이끌었어요. 친구는 한 번도 저를 촌스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 다음에도 여기 또 오자 하면서 다음을 약속할 뿐이었죠. 너무 좋았어요. 맛있는 걸 먹고 새로운 곳에 가는 것보다 그 친구의 미래에 제가 있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꼬박 2년이 걸렸어요. 신용불량자에서 탈출하는 데 든 시간이었죠. 전 그날 친구를 안고 방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울음소리에 놀란 행복이는 꼬리를 말고 저희의 사이로 파고들어 애교를 피웠어요. 덕분에 울면서 또 웃으면서 난리가 아니었죠. 나도 돈 꽤 모았거든? 우리 이사 갈까? 이사? 그래도 내가 돈 보태는 게 좋잖아.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 그리고 너 이 집 좋아하잖아. 집주인 아줌마랑 의리 때문에 있었지. 강아지를 키워도 되는 곳이기도 하고.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거라면 정말 괜찮아. 에이, 누가 너 때문이래? 나도 남자친구도 사귀고 초대도 해야 되고 앉을 곳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 봐봐. 여기는 내 자리, 거기는 네 자리. 아니지. 집 전부가 행복이 자리뿐인데 어떻게 앉아있어. 그야 그렇지.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내가 돈 모아서 보탤 수 있을 때까지만, 응? 그때 전 그렇게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몇 번이나 시간을 돌려 후회하고 또 후회했어요. 친구가 저 몰래 집을 알아보러 가지 못하게 했어야 했다고. 아니, 차라리 같이 집을 알아보러 갔어야 했다고. 전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부동산을 둘러보러 혼자 다니다가 친구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전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친구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죠. 울다가 실신하고 또 울다가 실신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친구의 가족들도 하나 둘 병원에 찾아왔죠. 가망이 없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수술해요. 내가 수술비는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네? 줄줄 흐르는 눈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는 저는 떼를 쓰기 시작했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왜 안 해? 당신이 그러고도 의사야? 내가 카드도 하고 대출도 하고 사채도 쓸 테니까 수술해. 제발요 선생님. 저 친구 절대로 못 보내요. 제발 제가 대신 죽으라면 죽을게요. 제 장기라도 가져가시라고요.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가 빌게요. 네? 친구분, 이건 가족분들이 어렵게 결정한 부분이에요. 생명 유지 장치를 계속하고 있더라도 생존 확률이 낮아요. 특히나 환자분의 경우에는 길어도 한 달 정도입니다. 가족? 그게 뭔데? 왜 죽는 걸 마음대로 결정해? 전 병실 앞을 지켰고 친구의 가족들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죠. 하지만 그 친구의 부모님 눈을 보는데 모두가 저처럼 울고 계셨어요. 미안하다고 계속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부모님과는 확실히 달랐죠. 제대로 된 가족이 뭔지도 모르는 저는 제 고집으로
그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 친구를 닮은 따뜻한 손이 제 손 위에 겹쳐졌고 전 친구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친구 곁으로 갔어요. 모두가 한마디씩 마지막 인사를 나눴죠.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친구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한 번도 제가 먼저 잡아주지 못한 그 손을 꽉 잡았죠. 미안해. 내가 곧 갈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언제라도 하품을 길게 늘어지게 하며 눈을 뜰 것 같은 친구가 저를 두고 먼저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갈 거면서 왜 나를 살렸냐고 친구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친구는 깨어나지 않았죠. 제 유일한 희망의 빛이 꺼졌습니다. 제 세상은 무너졌죠. 이대로 모든 걸 놔버리고 싶었어요. 애초에 제가 친구를 만난 뒤에 살아온 시간은 모두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으로 병원을 나서는 제 손을 누군가 잡더군요. 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를 보고 고개를 천천히 저어 보였죠. 저기 학생, 학생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밝고 따뜻하고 언제나 힘이 되어준다고. 행복이 부탁해요. 우리 대신. 알았어요. 행복이? 순간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바로 집으로 달려갔죠. 벌써 2주가 되어가니까 강아지 혼자서 지낼 수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머리는 끔찍한 생각들로 가득했죠. 숨을 헉헉거리면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때마침 집주인이 저희 방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더니 눈시울을 붉히셨죠. 자신이 부모님께 연락받고 며칠 전부터 밥을 챙겨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짧게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행복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꼬리를 흔들더군요. 전 혀를 길게 빼고 헥헥거리고 있는 행복이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죠. 내가 미쳤나봐. 미안해, 행복아. 미안해. 친구가 생전에 했던 말이 그때서야 떠올랐습니다. 넌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 없어? 나도 우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 어떤 때는 정말 눈도 뜨기 싫을 때가 있어. 그런데 저 똥강아지 산책도 가야지. 밥도 사야지. 그러니까 힘들어도 힘을 쥐어 짜내는 거야. 정신없이 산책하고 똥 치우고 하다 보면 틈이 없어. 행복이가 어제 새벽에 장난감 2개 박살냈어. 뭐? 내가 못 살아. 행복이 너 이리 와. 저 눈치 빠른 것 좀 봐라. 벌써 집안에 숨었네? 지금 나 막 우울하려고 한다. 이 행복이 너 엄마 없으면 어쩔 거야? 부모님은 알레르기인데. 그래서 나와서 사는 거야? 강아지 때문에? 겸사겸사. 집이 좀 넓어야지. 우리 집도 어렵고 결정적인 계기는 저 똥강아지 때문이긴 해. 내가 잘못되면 네가 전적으로 맡아야 된다. 야,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잘못되다니.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 해줄 거지? 응? 절대로 싫다는 저를 간지리는 친구의 일방적인 부탁과 제 코를 핥는 행복이 때문에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었죠. 결국 장례식이 끝나고도 친구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행복이를 누군가는 키워야 했으니까 말이죠. 곧 가겠다고 말해놓고 아직도 살아있다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울할 틈이 없더군요. 매일 울면서 잠이 들었다가도 눈을 뜨면 산책을 나가야 했고 뭐든지 주워 먹는 행복이 때문에 청소도 해야 했죠. 친구와 함께했던 평범했던 그 일을 하면서 느껴지는 빈자리가 더 가슴 아팠습니다. 행복이 너도 엄마 보고 싶지? 내가 아니라. 근데 나도 그래. 나도 나보다 너희 엄마가 더 보고 싶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꾸역꾸역 살아갔어요.
따뜻한 친구의 냄새로 가득한 그 집에서 친구가 너무 그리워서 그곳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집은 친구와 꼭 닮아 있었죠. 신이 존재한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고 싶었어요. 왜 내게 남은 마지막 희망까지 데려갔냐고. 신을 죽일 수 있다면 몇 번이나 죽였을 겁니다. 매일 밤 신을 죽이고 또 죽이는 상상을 했죠. 전 아마도 미쳐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부모님이 저희 집을 찾아왔죠. 저희는 눈이 마주치자마자 버튼을 누른 것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딱히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얼굴에서, 눈빛에서 그 슬픔을 또 그리움을 읽어버렸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 요즘 뭐라고 살아요? 친구의 아버지는 또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며 헛기침을 하셨죠. 그게... 아이고, 당신은 왜 자꾸 울어 울기를. 아가씨, 울지 말아요. 괜찮아. 우리 딸 너무 행복했겠다. 세상에 이런 친구. 결국 다시 울음. 진정이 될 때까지 저희는 계속 말없이 울었습니다. 한참 후 제게 통장을 하나 쥐어주셨죠. 이게 뭔데요? 우리 딸 보험금. 주책 없이 또 눈물이 나네. 우리가 형편이 좋지 않아서 장례비는 빼고 남은 돈 모두는 거기에 넣었어요. 이건 학생이... 생전 우리 딸이 아가씨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언젠가 돈 많이 벌어서 방 2칸짜리로 이사 갈 거라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게 자기가 도와주고 싶다고 했거든. 네? 하고 되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목이 비틀린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고개만 저었습니다. 싫다고 통장을 밀어내면서 눈물을 흘렸죠. 우리가 딸한테 해준 게 별로 없어요. 후회했지. 사업 망하고 거기에만 신경 썼지. 워낙 씩씩한 녀석이라 안심을 했어. 바보처럼. 싫어요. 싫습니다. 제발 가져가세요. 어차피 우리 돈 못 써요. 우리가 어떻겠어. 딸 죽은 돈으로. 우리가 뭘 해줬다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했어요. 딸 소원이 그거였으면 그러자고 했어요.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전 울면서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눈물을 흘리던 친구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제게 통장을 손에 강제로 쥐어주셨죠.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버리든가 말든가 해요. 난 몰라. 난 모르겠어. 아니면 합격을 해요. 합격하고 우리한테 돌려주러 와. 그럼 그때 우리가 받아줄게요. 아가씨는 나쁜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게 벌써 5년 전의 일이네요. 전 이를 악물고 3년 만에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돈을 허투루 쓰기 싫어서 학원도 독서실도 다니지 않았고 오로지 그 작은 원룸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말입니다. 합격한 날에 전 친구의 부모님을 찾아뵈었죠. 누구보다 기뻐하며 제게 고기를 사주셨습니다. 고기를 구우면서 억지로 입에 넣으면서 저희는 또 눈물을 흘렸죠. 진짜 부모님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지만 종종 친구의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어머니를 뵈면 친구의 눈이 아버지를 보면 인매가 꼭 닮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그리울 때마다 참다가 또 참다가 그곳으로 갔습니다. 딱 반년 만에 통장에 돈을 그대로 채워서 돌려드렸죠. 전 여전히 친구가 그리워서 울고 또 추억하면서 웃고 행복이와 함께 산책하며 여전히 그런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몇 달 전부터 행복이가 제 발소리를 듣지 못하더라고요. 복슬복슬 윤기가 돌던 털은 어느덧 푸석푸석해졌고 흰 수염이 훤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책도 이전보다 많이 힘들어해요. 잠을 자는 시간이 길어지는 걸 보면서
전 계속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삶을 연결해주던 가느다란 끈이 툭 하고 풀리게 될까봐 이전처럼 더 이상 힘들지 않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게 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솔직히 아직도 전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친구의 아버지와 어머니, 저를 딸처럼 대해주던 그분들을 2번 죽이는 거겠죠. 원래 다들 그렇게 살까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그렇다고 이전처럼 죽을 생각은 없습니다. 저를 공부시키겠다고 사고로 죽은 친구에게 너무 보고 싶어서 따라 죽었다고 한다면 친구는 저를 2번은 안 볼 것 같거든요. 그게 죽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제 인생에서 유일한 가족이었고 유일한 친구였으며 제 목숨과도 같은 그런 친구, 김시은. 다만 그 친구가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어요. 시은아, 곧 있으면 네 기일이야. 그래서 너를 위해서 오로지 네가 주인공인 이 글을 쓴다.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어. 행복이도 너희 부모님도 걱정하지 마. 네가 나한테 준 이 삶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다면 남은 네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 그곳에서는 편히 쉬길 바랄게. 마지막으로 예전에 시은이 네가 뭐든 될 수 있지만 주인공은 빼고 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시은아, 근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에서 주인공은 바로 너였다. 내 영원한 히어로, 빛나는 주연.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